나는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대. 검사상에 다 이상이 없어서 해줄 게 없대. 그래서 한의원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일어나는 건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세한방병원에서 지금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는 삼세한방병원 진료과장 봉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의학적인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기예요. 제가 얘기한 기라는 글자고요. 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기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적, 명승지 이런 데 갔을 때 와, 거기 가서 내가 오늘 좋은 기운을 받고 왔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기분은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누구나 다 이건 알고 있는 단어일 거고, 기세 같은 경우는 운동이나 바둑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기세가 좋더라, 기세에 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에 대한 표현의 특징은 좋다, 나쁘다라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기를 편안한 용어로 설명을 하면 분위기가 될 수 있고요.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강연 주제로 잡은 기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사람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와요. 나는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대. 검사상에 다 이상이 없어서 해줄 게 없대. 그래서 한의원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일어나는 건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표현이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건강해가 아니라 내가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 나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야 라고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건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건강, 비건강, 질병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전만 해도 의학적으로는 검사를 해서 이상 수치가 나오면 질병인데 그게 아니면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한의학에서는 좀 더 건강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고 건강할 때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대변도 잘 보고 소변도 잘 보는데,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었어요.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하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한의원 가면 내가 안 좋다는데 병원 가면은 괜찮대, 이상이 없대. 그런 차이를 이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게 세 번째, 건강, 비건강, 질병, 요 단계입니다. 기력자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만족스럽게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비건강 상태라고 제가 정의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무기력증이라는 진단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기력저하랑 가장 가까운 의학 진단명이고요. 정의를 읽어보시면 전신적인 피로감과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부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인에 있어서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체적 원인은 검사상 이상이 나타날 때 신체적 원인을 찾고요. 정신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사상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있는 내분비 대사 질환에 있어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이런 거는 조금 친숙한 용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요 수치를 회복하기 위한 약을 먹고, 제가 진료를 보면은 검사 수치가 괜찮아진다고 해도 기력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한약을 복용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기력을 올리기 위한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있는 심장 및 폐질환은 심전도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고, 호흡도 호흡을 확인해 봐서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진단에서도 크게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다섯 번째 있는 류마티스 질환은 사실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고 할 때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게 많이 썼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붓는다 이렇게 하면은 류마티스 쪽을 의심을 많이 해보는데, 수면이라든지 소화라든지 한의학적으로 건강을 정의했을 때 확인하는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꽤 많습니다. 여섯 번째, 또 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 무기력증을 느끼고, 일곱 번째는 여성 월경주기,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무기력증을 원인으로 잡습니다. 이제 무기력증의 정신적인 원인에는 우울하고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밑에 보시면 약물 관련해서도 수면 유도제, 항우울제 사용, 신경 안정제의 과다 복용이나 남용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력 저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허준 선생님께서 완성하신 조선시대 의학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책을 중세 동양 최고의 의서 중 하나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명조로 소개되면서 수차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31일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이 가지는 의의가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라는 대륙이 거의 세계라고 봐야 돼요. 많은 의학서들이 중국에 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를 한 의서를 동의보감이라고 합니다. 인용은 상한론, 황제내경, 의학인문, 중국 책들을 많이 가져와서 정리를 한 것이었지만, 그런 정리를 하려고 한 노력을 했고 그거를 해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추위에 상했다, 더위를 먹어서 이렇다,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그 사람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아니야, 이 사람 자체를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중심의 의학을 정립하셨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의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입니다. 병이 같더라도 사람에 따라 치법이 다르다. 그래서 황제내경은 중국의 정설적인 제왕 황제랑 그의 신하였던 기백, 뇌공 등 6명의 명의간의 대화 형태로 작성된 의술서입니다. 황제가 물어봅니다. 기가 왕성하고 허약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나이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하는데, 10살부터 30살까지는 이제 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기가 내려간다라는 거고, 이런 기의 변화를 우리도 모르게 다들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늙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성만이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성에서의 기의 흐름과 여성에서 기의 흐름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에는 여성에 대한 자료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성은 7세 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세가 되면 신기가 왕성해져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며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 그래서 28까지는 기가 올라가고 28 이후부터는 기가 내려오고, 좀 더 월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살이 되면 천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월경을 제때하기 때문에 14살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8이 되면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성장이 극에 다른다. 가장 건강한 시기가 28이 됩니다. 42이 되면 삼양맥이 위에서부터 쇠약해져서 얼굴이 더 초췌해지고 머리털이 희기 시작합니다. 49이 되면 인맥과 태충맥이 여성의 혀를 돌리는 맥이거든요. 그래서 쇠약해서 청계가 약해지면서 월경도 없어지고 몸이 약해지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황제가 물어봤던 내용이 기가 왜 쇠하는가, 왜 나이가 들면 아이를 못 낳게 되는가, 이 물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좀 더 이제 고전에서 내용을 가져오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늙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이 먹는 거 못 막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신하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기의 성쇠는 순리를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로초는 없습니다 라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도 속상하겠죠. 물음을 조금 바꿔서 물어봅니다. 상고시대 사람들은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았다던데 왜 지금 시대 사람들은 50살만 돼도 아파하는가? 황제내경이 쓰여지던 시기에서 이전 시대를 상고시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상고시대라고 일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황제의 입장에서도 불로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아프고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야?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답이 좀 더 지금 우리가 기력저하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해당하는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고시대 사람들은 양생의 도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오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양생의 도리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요지이라고 해서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각각 천명에 달린 것이다. 천지와 부모에게 받은 타고난 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밑에 제가 표를 그려놨어요. 부모가 모두 건강한 기운을 주면 당연히 아이는 오래 살 거고요.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건강한 기운을 주면 중간 정도로 살 거고, 부모가 모두 쇠약한 기운을 주면 그 아이는 단명합니다. 태교의 중요성이랑도 이어집니다. 부모가 지금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건강한 기운을 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양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 나의 양생을 얼마나 잘해서 좋은 기운을 아이한테 물려주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태교도 이제 임신부터가 아닌 임신 전부터, 여자만 아니죠. 남자도 양생을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풍한서습의 외사,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바깥적인 요인이거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요인에 감촉되거나 내가 굶거나 과식하거나 과로를 해서 내상까지 받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해도 원기대로 살 수는 없겠죠. 그거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고,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경우에도 양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의 기운을 잘 못 받아서 단명할 운명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례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태계 유황이고요.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건강하기 위한 양생도 엄청 신경을 써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골백세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제 양생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이치에 잘 순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몸을 잘 단련하는 것, 세 번째가 음식을 절도 있게 먹는 것, 네 번째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다섯 번째가 과로를 하지 않는 것. 이번부터는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쭉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제내경의 사기조신대론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사기라는 게 우리의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계절에 따른 양생법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잠자는 패턴, 우리가 활동하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인데, 봄에는 야화만기, 여름에는 야화조기, 가을에는 조화조기, 겨울에는 조화만기, 해를 따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도 늦게 자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밤에도 일찍 자고, 여름 같은 경우는 햇볕이 강하고 덥고 양기가 강한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낮에 활동을 하면서 양기를 보충을 하는 게 내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시간을 늘리라는 이야기고,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고 음기가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 밖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자는 시간을 늘려서 나한테 필요한 음기를 보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사이 이제 봄이랑 가을에도 해의 길이에 따라서 수면을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잘 단련하는 것은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터리를 정이라고 하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내가 본다든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이 제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 활동이 안 일어나겠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에너지 전환을 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육체고요. 기의 작용을 촛불이라고 보시면, 촛불 밑에 밀랍이라고 하죠. 밀랍이 있어야 촛불이 탈 수 있잖아요. 그 촛불을 태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저 밀랍을 육체에 비유를 하고요. 오른쪽 그 사진에서는 하고 뚝댐이죠.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물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밀랍이 튼튼해야 주변을 밝힐 수 있을 거고요. 뚝이 튼튼해야 물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기의 활동을 하려면 육체의 단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요가랑 필라테스는 많이 권해요. 나이를 떠나서 요가 같은 경우는 유연성 운동이고요. 필라테스는 좀 더 근력 강화까지 고려를 하는 운동이거든요. 시간이나 이런 게 되신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단련을 하는 방법으로 소박한 마음가짐을 동의보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허욕을 없애면 진기가 보존되고 정신이 산란해지지 않으므로 어디서 병이 생기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글자가 둘 다 욕심이에요. 이 두 뜻의 차이가 소박한 마음가짐이랑 연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황색 글씨인 욕심의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욕심하면은 걔 욕심부려 이렇게 하면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욕심은 좋은 뜻의 욕심이고요. 뒤에 있는 욕자는 탐낼 욕자예요.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시도를 하는 욕심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내가 못하는 것을 탐내는 것은 안 좋은 조금 부정적인 뒤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런 하고자 마음이 적당하면 이런 정기신의 순환이 잘 일어나면서 조화롭게 되고요. 그런 마음이 과해지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말을 많이 한다든지 신경을 많이 쓴다면 피로가 올 거고요. 몸을 많이 쓴다면 이제 과로가 해서 쓰러지게 되겠죠. 기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근본적인 에너지인 정까지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기력자를 극복하려면 이런 방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